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경영분석 라이브 수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한 열정의 남철입니다. 수학 때문에 눈물 흘린 자 모두 내게로 오라. 개념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네. 오늘은 풀 버전으로 또 네. 소개를. 자, 9월 모의평가 수학시험. 우리가 지금 이 라이브 때문에 모였는데요. 그쵸. 지금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자, 학생들이 좀 답답한 마음에 심정 토로의 글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시험 어땠습니까?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죠.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로 아마 학생들이 그래도 무더운 여름을 또 더 뜨겁게 잘 버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학생들 보니까 6월 모의평가 때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반 학생들은 굉장히 해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틀린 문제보다는 내가 13번까지 풀었어, 14번까지 풀었어, 14번을 풀어서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그 9월 모의평가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도 6월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주는 시사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남은 70일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수능 때까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또 남은 시간 동안 뭐 최대한의 효율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또 지금 제일 또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의평가가 항상 이제 수능 전에 6월, 9월 이렇게 두 번을 보게 되는데 이 모의평가의 의의를 학생들이 좀 잘 살려서 이런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과목별로 좀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 이후에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해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쭉쭉 한번 좀 풀어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오늘 시험이 뭐 다른 사람들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어땠을까도 궁금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능 응시하고 있는 수능 접수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이번 9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뭐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또 이 두 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댓글에 미적분 보고 이번 시험을 망했다. 확률과 통계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 글이 왔거든요. 늦진 않았습니까라고 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답변 저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조금만 말고. 아껴뒀다가 아껴뒀다가 네. 과목별로 저희가 또 분석한 게 있으니까 그쵸?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과목별 분석을 끝내고 나서 이런 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공통과목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한번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 1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들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계산량도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면 몇 줄 쓰지 않고 다 풀었을 겁니다. 보통 그게 한 14번까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요. 이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쭉쭉 가다가 14번에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아무래도 사인, 코사인보다는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으나, 그리고 좌표를 설정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하는 그 소재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형태라서 14번이라는 문항 번호가 주는 부담감만 내려놓았다면 사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4번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항 번호에서 주는 부담감은 22번에서도 여전한데요. 22번이 공통 과목에서 최고난도 문항,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배치가 되는 문항 번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내기만 한다면 사실 계산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1에서는 보시다시피 별표가 하나 달려있는 문항이 2개 있어요. 근데 제가 22번을 편하게 풀었거든요. 근데 풀고 나서 저희 반에 수학을 곧잘 아는 학생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 학생이 끝까지 자신감 있게 풀어냈는데, 이게 익숙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낼 때 점 A, 점 B 이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긋고 나서 이제 그림들을 관찰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A와 B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정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아마 159가 나온 친구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수학 2로 넘어가 봅니다. 수학 2에서는 그래도 별표가 2개 달려있는 문항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풀다가 13번으로 가면 13번 같은 경우에는 0개의 문항이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표현 안에서 이제 어쨌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들을 경계로 잘 케이스를 나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연속은 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3번을 풀 때 K는 6 이걸 빠뜨린 친구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3번과 14번을 놓고 봤을 때
13번에서 K는 6. 이 한 가지 케이스 때문에 아마 13번의 정답률이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객관식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항 15번입니다.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도함수의 부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경을 그려내야 하는데 이 그래프경이 절대값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뭐 운이 좋게도 그래프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답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 내가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정말 이 경우로 유일한가? 이걸 좀 다른 대수적인 방법으로 이걸 증명해 나갈 수는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1번 아마 학생들이 지난 9월 모의평가 때 21번 문항과 비슷한 꼴을 나타났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정수 K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실수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 해설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실수인 경우와 정수인 경우를 해석하는 것은 아예 다르다. 실수 이야기로 오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2차 함수 이야기, 4차 함수 이야기, 연립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21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수학2에서 고난도 문항들은 조건을 만족하는 굉장히 특수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식으로 표현하고 무언가 실전 개념을 가지고 더 계산량을 줄이면서 빠르게 풀어내는 요령들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1번, 작년 21번도 올해 21번도 같은 결입니다. 정말 전공법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를 추론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발상이 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진짜 철저하게 교과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막상 계산을 해보면 겉보기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수학2에서 그래프를 식으로 해석하는 형태의 기조의 문항들은 뭐 수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꼭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확률과 통계로 가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확률과 통계 그래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미적분이 너무 어려운데 확률과 통계는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이번 문제를 보니 지난 6월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공통 과목도 6월보다는 9월이 약간은 더 매운맛. 이번 선택 과목도 확률과 통계가 조금은 더 어려운 느낌.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28번에서부터 막혔을 겁니다. 근데 28번이 활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조합 이야기고요.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면서 부분 여사건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28번에서 막혔어. 그럼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에 좀 거울 먹었을 텐데 오히려 29번과 30번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내가 난독증이 있나? 이게 문제를 풀면서 무슨 말인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들을 표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과 통계스러운 문항. 그래서 문제를 읽고 상황을 이해하고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산 과정은 간단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항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연계가 얼마나 체감되느냐. 연계 문항들 하나씩 살펴보죠. 수학원으로 갑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14번 문항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능 완성 에 나와 있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모양. 딱 겉보기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거 느껴지시죠? 탄젠트 함수에서 중요한 건 항상 똑같잖아요. 이 대칭성 그리고 주기에 대한 생각. 그래서 어떻게 좌표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삼각 방정식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계교재를 잘 공부한 친구들이었다면 무려 14번입니다. 14번 잘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13번, 14번이 연계로 나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겉보기 모양 거의 비슷해 보이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양 fx의 전체 제곱에 1차 곱하기 fx. 이번 모의평가 13번도 똑같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다른 건 뭐예요? 오른쪽에서는 이거 실수연차에서 연속입니다라고 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얘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0분의 0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 연계교재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능에서는 그래도 이런 연계율이 높은 문항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통수학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미적분과 기하는 또 남치열 선생님이 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겁니다. 자, 미적분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에
어떤 친구가 공통은 괜찮았는데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지금 올라오는 글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미적분 과목이 과목 특성상 그렇게 막 쉽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문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실 이제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그래도 다소 좀 조금은 좀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난도를 낮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항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2점, 3점짜리에서는 큰 이슈가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니까 한 친구가 댓글에 29번, 30번을 제외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28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확률과 통계도 28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이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하 과목도요. 사실 28번 공간도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29번, 30번을 빼고 갈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28번, 29번, 30번 중에서 어느 문제를 먼저 선택해서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또 상위권에서의 뭔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시 6월 모평에 이어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9번의 개념이 보시면 등비중항, 즉 등비수열, 수학 원 개념이 필요해요. 역시 미적분 과목의 특성상 수학 1, 수학 2 과목의 학습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8번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은 사실 이제 계산의 과정이고요. 문제의 지문을 읽고 탄젠트 gx가 미분 가능해야 되네.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탄젠트 gx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조건에 나와 있는 극한식을 보고 점근선을 떠올리고 gx의 치역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상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f라고 하는 3차 함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f라고 하는 3차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다 라는 것을 보고 함수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학2 내용이거든요. 역시 수학 1과 수학 2 내용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는 28번과 30번 둘 다 별 2개씩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드리긴 했지만 사실 두 문제를 뭐 단순히 정답률만 비교하지 말고 정답률은 당연히 30번이 이제 단답형이니까 더 낮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 겉보기보단 그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그 함수식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뭔가 탁 하는 그런 발상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30번이 28번보다는 그래도 시도해 볼 만했다. 그래서 그 난도 순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9번, 그 다음 30번, 그 다음 28번 순으로 28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적분이 그렇죠. 6월 모평에서부터 뭔가 이제 여러분이 힘들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요. 30번이나 29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시험 시간 안에 도전해 볼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기하 과목 보시면 28번이 역시 가장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2개를 드렸고요. 29번, 30번은 별 하나입니다. 공간도형이 들어와서 그렇죠. 6월 모평은 그래도 기하 과목이 생각보다 할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라고 하는 시험 범위가 들어오면서 28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28번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사형 그리고 구 안에서 뭔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한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는 다소 좀 여러분 도전을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타원 2개가 보여요. 근데 이제 초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근데 29번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연계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보여졌던 형태입니다. 타원의 정의를 통해서 주어진 값을 찾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30번 같은 경우도요. 벡터의 내적의 최대치수를 구하는데 위치 벡터의 성질이라든가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점 PQ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번이 역시 가장 어려웠고요. 29번이 비교적 할만하지 않았나. 역시 미적분과 난도 순이 똑같아요. 29번, 30번, 28번 순으로 어려웠다. 사실 이런 난도순 배열이 주는 시사점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29번, 30번을 무조건 제껴놓고 푸는 게 아니다. 세 문제 중에 어느 문제가 가장 할 만한 문제인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계문항입니다. 미적분은 27번이죠. 역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과 같은 개념인데요. 자, 두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fx가 아니고 f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우리 f의 x 세제곱 플러스 x. 자, 이거를 한 번에도 물론 계산이 가능하지만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치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식을 hx라고 두고 저 f의 x 세제곱 더하기 x를 hx라고 두면 충분히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수능 완성 문제와 함께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 문제는요. 가장 난도가 높았던 28번 문제가 수능 특강 기하 94쪽 3번 문제하고 연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둘 다 이제 구 안에 있는 점들이에요. 28번은 그림이 나와 있고요. 29번은 3번은 그림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사인과 코사인 어떤 이제 각을 통해서 좌표 공간 안에서의 어떤 점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둘이 공통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연계되었다는 특징, 그만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학생들이 되게 많은 질문들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그래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처음 질문이었죠. 미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을 보고 확률과 통계로 선택 과목 바꿔도 늦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확률과 통계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미적분에 비해서 뭐 공부할 양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뭐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확률과 통계를 넘어간다면 최소한 미적분보다는 2개는 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적분 4개를 맞추던 친구, 미적분 사실 4개 맞추는 건 조금만 공부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과 통계를 넘어가서 내가 7개 이상 맞출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나 내가 미적분을 공부해서 미적분을 5개 맞춰낼 수 있다면 사실 확률과 통계를 넘어가는 이상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와 같이 그렇게 까다로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8개 다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적분을 공부해서 5개 정도 맞출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남은 70일 정도를 더 공부해서 6개 도전해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은 6월 모평 때도요. 맞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적분이 더 어려웠다 보니까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로 선생님 좀 넘어가 볼래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9월 모평 때 반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많죠. 확률과 통계 시험 본 친구 이번에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확률과 통계 점수를 보고 나서 선택하겠다, 결정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전국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근데 그 친구가 그 확률과 통계 28번까지 다 맞춰서 100점을 맞았다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확률과 통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마 그 선택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종영 선생님처럼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단 말이죠, 미적분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조를 쭉 유지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의평가라는 게 1년에 딱 2번 그리고 수능 바로 실전인데 6월 모의평가가 한 번의 출제 경향을 가지고 뭐 수능도 그러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워낙 힘든 이야기고요. 근데 6월에 기조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본다면 9월 모의평가 때에는 그래도 확률과 통계랑 기하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졌고 미적분은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래도 뭐 여전히 미적분이 세 과목 중에 가장 힘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들의 변화를 보면 사실 수능 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적분을 공부해왔던 그 기본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남은 70일 갑자기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서 확률과 통계가 쉽게 출제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실력을 높여서 6개라도 맞춰보겠다라는 전략이 더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뭐 미리 다 해서 그런가요? 제가 뭐 또 해봐야 뭐 중복이 되는 거니까 뭐 하던 거 쭉 열심히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요즘에 시험 자체가
한 6문제 정도가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한 3, 4문항,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한 2, 3문항. 그러니까 합치면 한 6문항 정도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해서 76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이게 문항별로 정답률만 보더라도 다 정답률이 뭐 60% 이상이니까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76점이 80점이 되고 84점이 되고 그래서 뭐 2등급 선으로 올라가는 그쯤에서의 벽을 이제 학생들이 남은 70일 동안 어떻게 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분들. 거기서 이제 4점짜리 한 5개에서 6개에서 한 한두 개를 더 맞춰서 80점 이상으로 중반 이상으로 쭉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이번 구모예요. 9월 모의평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미적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8번이 제일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28번, 30번을 빼고 풀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결국은 다시 오답을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뭐 15번이 뭐 21번이 더 쉽게 느껴졌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오답 노트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다시 오답을 안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험을 볼 때는 내가 한 2문제 정도를 최우순위로 두고 나머지를 다 풀어서 92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84점이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거기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려면 자기가 처음에 포기했던 문제조차도 다시 공부할 때는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문제도요. 다시 여러분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또 성취 기준이라든가 또 거기에 남겨있는 핵심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더 조금 더 뭐 문항이 축소된다거나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그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시험 끝나고 나서는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일단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새롭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면 맞출 수 있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기출이든 사실 우리 수능 준비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기출이랑 연계교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질문이 어떻게 또 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셨어요? 시야가 원래 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눈은 작아도 다 봅니다. 네. 지금 질문이요. 아까 처음에 기출 3회독 이후 무엇을 풀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기출 다 풀었는데 이제부터 실무 풀어야 되나요? 네,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친구가 답을 달아놨어요. 수능 완성 지금 시작해도 안 늦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이 뭐예요? 수능 개념 이후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최근 3개년의 평가원 기출 9회분이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질문하는 것들이 수능 완성을 상당히 배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2학기 때 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능 완성은 1학기 때 나오죠. 출판은 다 되고 강의도 다 올라오지만 학생들 마음적으로는 보통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공부하겠다. 내지는 좀 빨라야 여름방학 때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름 이제 다 모든 과목들이 다 한 권에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쵸. 학생들은 또 문항수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유형편이 또 어떤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이 유형편 문제가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스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시험에서도 조금 변형해서 내면 풀었던 친구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연계가 되었을 때도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본인 힘으로 끝까지 풀어본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해설 강의든 해설지를 봤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복습을 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냥 한번 풀어봤으면 땡 이러고 나면 사실은 틀렸던 문제를 다음번에 또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다음번에 맞춰낼 수 있으려면 그 틀렸던 문제들을 2회독, 3회독 하는 시간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쓰였는지 내가 혹시 시간이 없어서 전 문항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이게 유형별로 한 4문항씩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한두 문항은 만약에 내가 딱 봐서 이건 답이 나올 것 같아. 뭐 2점짜리, 3점짜리 수준이야. 그러면 뭐 펜 들고 끝까지 풀어보진 않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유형별로 있는 그 뒤에 두 문항씩 정도는 그렇죠. 뒤에 두 문항. 다 풀어봐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두 문항에서
연계가 되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펜을 쓰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 꼭 2번 이상씩은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표 연계 문항에서도 수능 완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아까 좀 늦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하시면 그쵸? 되잖아요. 지금 70일 남았잖아요. 네. 사실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마음 잡고 풀면 일주일이면 풀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이 말이 정말 저도 공감하는 이유가 진짜 일주일이면은 네. 딱 정말 집중해서 풀면 충분히 가능한 맞습니다. 시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하세요.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출 그래도 최소한 3개년 그리고 이제 연계 교재에서는 그래도 다 풀 수 있을 만큼 공부하자. 그게 새로운 공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또 질문에 따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풀었던 문제더라도 그걸 이제 시험 형태로 다시 맞닥뜨리게 되면 못 푸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친구처럼 기출을 내가 정말 여러 번 계속 풀었어요. 그런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쯤 기출을 쭉 다 풀었는데 만약에 재작년 6월 모평을 한 세트로 시험지 한 세트로 학생한테 딱 주고 100분 동안 시험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과연 처음에 봤었던 그 점수가 그대로 나올 그 이상이 나올 것이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출이랑 연계 교재로 가다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 풀면서 시간 안배의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분에서 28, 29, 30 같은 경우에 뭐 28번, 30번은 사실 방향을 잡더라도 계산량이 상당히 많고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반드시 수능 때도 29번이 가장 쉽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세 문항 중에서 좀 쉬워 보이는 한 문항을 먼저 풀고 나면 사실 나머지 2문항보다는 제 생각엔 그래도 공통 과목에 있는 문항들은 그래도 내가 못 풀고 체크하고 넘어갔던 문항들이 방향만 잘 잡으면 계산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풀고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이제 또 더 어려운 문제들 도전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몇 번을 풀고 몇 번을 넘어가고 이런 전략들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또 질문이 풀었던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좋을까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기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풀었던 문제도 계속 풀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다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또 EBS의 모의고사가 많잖아요. 너무 좋고 많습니다. 예. 그 모의고사 시리즈가 정말 뭐 거의 수능 전에 다 풀기도 어려울 만큼 맞아요. 많이 충분한 네. 컨텐츠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골라서 모의고사 연습 새로운 문제를 쭉 하시면 되는데 단 수능 뭐 한 2주 남았는데 막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운 거 풀면은 좀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때는 지금까지 했던 걸 쭉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쵸. 지금 7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모의고사 연습 새로운 문제 같이 푸셔도 좋다. 그런 답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중요한 기출이랑 연계는 풀었던 문제를 다시 봤을 때 틀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게 되었다면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좀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또 이제 발견을 하면 또 그 부분 또 집중적으로 또 연습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확률과 통계 28번, 30번 너무 어려웠어요. 저런 글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28번은 어려웠다고 생각을 어려웠어요. 하는데 네. 사실 30번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뭐 계산이 한 2줄밖에 없지 않나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긴 문장 속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뽑아서 상황을 이해하고 케이스를 분리하고 이런 연습들이 화과 통계에서는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들 좀 더 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곱셈 정리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 정리니까 곱셈 정리 관련된 기출이랑 우리 그 연계 교재 외에도 또 EBS 교재들이 있는 문제들 쭉 다 정리하면서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 또 유형별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지만 또 이제 남아있는 70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바탕으로 뭐 요령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전공법으로 진짜 집념을 가지고 남은 70일 누가 더 치열하게 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뭐 힘들다는 감정 뭐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 6월 모평이 뭐 어찌되었든 9월 모평이 또 어찌되었든 여러분 어찌되었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믿고 거기서 한 문제 한 문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내공을 키워나가야 할 때지
지금은 뭔가 노선을 바꿀까 해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처럼만 네, 뭐 1위 1비 하지 말고요. 끝까지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인사해야 돼요. 네. 마무리. 예, 어떻게 아쉽지만 네, 우리 다음에 네. 네, 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수능 잘 보라는 의미에서 또 네. 6월 모평에 이어서 또 길을 팍팍 주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응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뭐 그때 힘을 받아서 이번에 시험 잘 봤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수능까지 또 그 기운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길을 네.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수학 대박! 화이팅! 파이팅!